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문각에서 한국사 담당하는 노범석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시험 끝나고 지금 후다닥닥 해설 강의를 준비하는 거는 제가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해설지를 만드는 게 시간이 걸려. 해설지를. 그래서 해설지도 제가 지금 급하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다운받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시험지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험지, 본인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시험지 있잖아. 예, 그래서 그 시험지를 가지고 그러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직 한국사, 자 이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하면,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볼 땐 그냥 난이도는 그냥 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적절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9년, 2020년이 한국사가 완전 쉬웠거든요. 한국사가 완전 쉬웠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고시험 정도의 경험만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한국사랑 좀 다른데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7, 2018에는 한국사가 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좀 잘 풀었었고, 또는 그 문제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각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아주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보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9번 문제. 9번이 발해 맞아요? 발해? 네, 발해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발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점수를 안 주겠다는 의도가 확실했던 문제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대신에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9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정답에 다가갈 수 있어. 최대한 정답에. 그리고 그 문제가 안본 유형이 나올 때, 이렇게 자료 분석형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문제 안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 그걸 찾아주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냥 당황해서 그게 잘 안 보이면 문제가 아예 이상한 문제가 돼버려. 됐죠? 네, 그래서 9번 문제는 좀 이따 제가 풀이 과정에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9번 문제. 19번 문제 제가 볼 때는 좀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 근대 계양기 경제 파트가 사실은 워낙 출제율이 떨어져. 그래서 워낙 안 나오는 주제라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문제를 통해서거나 설명을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반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단과 수업을 할 때 해법사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을 좀 다 드렸었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말한다면 17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국민대표회의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 자료는 굉장히 낯설었을 거야. 이게 국민대표회의 선언문인데,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자료야. 그러니까 원사료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도 높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료를 봤는데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계속 들여다봐야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선지로 내려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지를 대입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자료가 대충 어느 쯤이겠구나라고 조금 시간에 대한 힌트들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보면, 그리고 시간을 좁혀서 보면 키워드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17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몇몇 문제들은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문제를 푸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거나 기억니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특정한 단어들을 놓치면, 또는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면 사실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2019년, 2020년 한국사가 사실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쉬웠거든. 2019년, 2020년. 근데 그 시험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특징들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시대사 분류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그 전체 총평에도 조금 써놓긴 했는데, 일단 근현대사 비중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틀로 많이 나온다. 특히 이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은, 그러면서 평소에도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지금 보시면 한 8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8문항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가 12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영이나 최종 연습할 때도 항상 12대 8 정도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패턴으로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12대 8 정도로 나왔고요. 내가 동그라미를 잘못 쳤네. 그치? 그치? 동그라미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한 8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근대사에서 시대통합형 문제가 경제사에서 한 문제, 문화사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건 나중에 문화 파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대사 분류사별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사가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사가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그나마 좀 많이 나오면 경제사 2문제 나오고 뭐 요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경제사회사 비중이 많이 줄었어. 자, 그런데 요번 시험은 문화사가 보통 한 4-5문제 나오는데 문화사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문항을 어디서 늘렸냐면 경제에서 늘렸어. 근데 특이한 게, 보통 경제사가 나올 때 경제사에서 출제율이 그래도 제일 높다고 말하는 게 국가경제의 기본인 조세제도랑 토지제도야. 그러니까 조세제도, 토지제도 같은 거는 경제사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때는 반드시 나오거든. 근데 제가 그 국가직 대비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제도, 조세제도를 국가직이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런 특징들이 있어. 됐죠? 자, 그리고 토지제도, 조세제도는 오히려 누가 잘 내냐면 지방직이 더 잘 내요. 지방직 시험에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 경제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많이 냈다는 거. 그리고 이 경제 문제 중에도 전통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좀 나온다라고 했던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이양법 주고, 그러니까 근대태동기 경제, 그래서 이양법으로 얘기하는 그 문제 있잖아. 이양법이 주제였던 문제. 임원경제지가 원사료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경제 3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9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근대 개항기의 경제사를 좀 자세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류지 무역, 약탈 무역, 미명교환 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요 문제도 참 오랜만에 나왔던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현대 경제 문제 나온 거 있죠? 11번. 이승만 시대 경제 문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하나, 문제 주제는 여러분이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작년 국가직 9급 문제 기억나? 작년 국가직 9급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국가직 9급 별로 안 어려웠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현대 경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남한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그래프, 우리가 수능형으로 해서 그래프랑 도표 이렇게 주면서 막 물어봤던 문제, 그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였거든. 근데 그 현대 경제가 또 나왔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자, 그러니까 시대별, 그 다음에 분류사별 특징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 표 잘못됐다. 이게 왜 이렇지? 이게 표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게 단답형 문제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표는 안 그렇지? 예, 자료는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게 4문제, 단답형 문제가 4문제 나왔어. 4문제. 됐죠? 그래서 단답형 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작년 국가직이 한 문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늘었죠. 조금. 그다음에 조금 늘었는데 여기서 한 대목만 얘기할게요. 내가 좀 이따 이제 지방직 대비반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러니까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시행처가 같잖아. 인쇄신처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 유행하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건 그 해는 좀 비슷해요. 왜냐면 그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는, 출제할 때 기본적으로 1차로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풀, 출제위원들이 첫 번째로 만드는 이제 출제풀이랑 문제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원래 골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같은 풀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야.
그래서 약간 유형의 유사성이 좀 있어요. 그 해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해나 또는 한두 해. 요 정도는 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시행착오가 왔기 때문에 주제는 좀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 경제가 나왔잖아. 그다음에 근대 경제, 그러니까 근대 계양계 경제가 출제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인사혁신처 주관처가 똑같잖아. 시행처가. 그러니까 근대 계양계의 경제는 출제율이 현격히 떨어질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거는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시행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국가직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쉬웠다. 그러면 지방직에서 약간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직이 엄청 어려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방직이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전체 컨트롤 타워를 해주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있다고요. 그 출제자들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해설 강의니까 빠르게 중요한 문제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지방직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거냐 그 얘기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문제풀이반이죠. 지방직 서울시 문제풀이반 개강하는데 저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책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방직 서울시 아예 전용 문제풀이반 교재야. 그러니까 시중에 이런 교재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딱 지방직에서 나오는 주제들로만 여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방직 서울시가 최근에 3년 동안, 아니 최근에 10년 동안 어떤 문제들을 많이 냈는지, 그래서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율이 높은 애들 순서별로 1단원에서는 배치를 해놨어.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써머리라고 기출문제하고 실전문제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쪽 파트, 그래서 이제 앞쪽 파트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단에는 제가 작년 교재부터는 뭘 했냐면 최근 지방직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많이 못 보여드리니까 기출 선지들을 OX를 날개단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 선지로 날개에서 다시 기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실전 모의고사 10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로 저희가 시험을 볼 건데,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수업은 6주, 주일에 딱 6회밖에 안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재를 미리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시험지로도 시험을 볼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나왔던 국가직의 요 느낌 있죠? 문제 느낌.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만 하면 문제 풀면서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조금 이런 느낌 없었어?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그러니까 한국사 이에 비해서 문제가 약간 이질감이 있지 않았어? 약간 문제 스타일이 좀 뭔가 다른 듯한 느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풀이 좀 다르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지방직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주제는 피하더라도 그런데 문제 스타일은 비슷한 느낌일 확률이 높아.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우리 과거지만 근데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한국사 시험을 다 이제 대비하고 있는 분이잖아. 그게 2021년 예를 들어 지방직 시험이건 아니면 2022년 국가직 시험이건 아니 2022년 지방직 시험이건 하여튼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해설 강의를 보지. 합격하고 나서 현직자들이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볼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보잖아? 그럼 나 보고 싶어 보는 거야. 맞죠? 네,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설 강의는 제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게요.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조금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게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쉬운 문제들은 그냥 쭉쭉 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이 유형은 사실은 인사혁신처는 이런 유형 잘 안 냅니다. 이것도 처음에 1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단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동안 많이 냈던 건 이런 유형을 좋아하는 건 이건 경찰 유형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무슨 예를 들어 윤선도 시건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건 최영인가요?
최영의 호기가라는 시를 꺼내놓고 최영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문제, 경찰직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시를 꺼내놓고 이 시기에 국왕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 하는 문제예요. 이건 약간 이질감은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 시간에 다 보셨던 문제지, 그렇지? 자, 뭐야? 황조가. 그럼 황조가의 주인공 유리왕이죠, 맞죠? 자, 그러면 유리왕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 야, 자, 진대법 갑니다. 자, 진대법 누구야? 고옥천왕. 그러니까 B 틀렸네요. 자, 낙랑군 축출했다. 낙랑군은 언제야? AD 313년 4세기 초. 미천왕이지, 미천왕. 그죠? 그래서 B. 자,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게 딱 정답이네요.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서도 그리고 필기노트에도 국내성 천도 유리왕. 이게 최근에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굳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율령반포에서 중앙집권 체제 이름은 누구야? 소수림. 되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사실은 문제 유형은 약간 이질감은 있는데, 자,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자, 다음 미쳐진 유학자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거는 사실은 공부를 좀 아직 많이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문화사 문제고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고요. 근데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좀 맞춰줘야 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풍기군수 주세붕이 자, 최초로 만든 서원. 그래서 그게 이제 백운동 서원인데, 그래서 원래 중국의 백록당 서원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거 누구네 집에 만들었다 그랬어? 회헌, 원래 회헌, 그러니까 문성공 안향의 집에다가 생가에, 예전 생가에다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회원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그럼 이제 이 유학자를 배양하기 위한 거잖아, 맞죠? 근데 이 유학자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고려시대 유학자야,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얘가 공부 좀 약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고 보시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었고 해주양양 누구야? 이 됐죠? 자, 원간섭계 성리학 가지고 들어온 사람, 충렬왕 때 안향. 됐죠? 충렬왕은 문화가 중요하다 그랬지. 성리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당군 고조선 계승식 역사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성학십도 그러면 이황.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그러면 신숙주, 그죠? 네, 일본에는 세종 때 갔다 왔는데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거 죽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은 성종 때 썼다 그랬지. 이거 시간도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네, 이러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되죠? 근데 실제로는 고려시대 유학자라 그랬는데 고려시대 유학자가 단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죠? 네, 3번 갑니다. 자, 미주씨는 왕이야. 자, 1919년 자, 탑골공원. 자, 여기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는데 이 공원이 탑골공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바로 이 탑이 이 공원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공원의 이름이 탑골공원이 된 거죠. 됐죠? 그럼 이 탑은 뭐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지. 그죠? 자, 그래서 원각사 10층 석탑을 건립한 왕. 그럼 누구야? 세조. 되죠? 자, 그래서 세조를 찾으면 되는 문제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조선 정기국왕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조가 의외로 시험에 좀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세조의 특히 숭불정책. 그래서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은 지금까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아니 됩니다. 자, 동구병감. 야, 이것도 엄청 얘기했어. 자, 문종은 정말 세 개만 기억하면 돼. 문종은 아무것도 시험에 나올 게 없다 그랬잖아. 뭐만 나온다? 문종 때 편찬되는 책 3개. 기억나? 고려사, 고려사 전력, 그리고 동국, 통감하면 망하는 거야. 동국, 병감. 수업 시간도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자, 그래서 동병감. 그러면 문종. B. 자, 그 다음 역대 문장 정수를 모은 동문선. 자, 동문선은 성종. 그리고 편찬 책임자 서거정. 그래서 동문선의 서거정의 서문이 또 되게 유명하다 그랬죠. 자, 서거정의 서문. 자, 육조직계제, 국왕중심 정치체제. 이름은 누구야? 태종. 그리고 세조지. 이 경우는 지금 둘 다 해당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세조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그 3번은 맞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다시 재천도하면서 이궁인, 그러니까 원래 한양을 떠나서 개경으로 갈 때 그 왕자의 난,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손에 그 동생들의 피를 묻히잖아. 그래서 경복궁을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자신의 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동쪽에다가 자신이 기거할 궁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름이 뭐다?
창덕궁. 그래서 창덕궁은 언제야? 태종. 됐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여러 번 나왔던 주제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종.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 됐죠?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틀린 문제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주제도 굉장히 기출이 많이 나왔던 주제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덜 나오다가 조금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가가 누구냐야. 가가. 그지? 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건의하냐면 자, 여러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거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인재를 받을 수 있는 풀을 좀 넓혀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표로 한나라에 있었던 혈량과를 예를 들고 있어요. 끝났다. 자, 여기 키워드 하나로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조광조.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 자, 그러면 조광조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김효사 맞잖아. 그래서 조광조와 그 제자들이 김효환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김효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 1번인데요. 자, 조이제문 사초를 실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조이제문이라는 글은 김종직이고 그 다음에 사초에 실었던 건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김일손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문정왕후의 수렴참정. 그러면 수렴참정기.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이때 권력을 휘둘렀던 게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의 무리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윤원영 같은 사람이 대표죠. 자, 그 다음에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배하는 데 동조했다. 그럼 이건 사람들은 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신들, 훈구들 중에도 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신석기 유적. 자, 그리고 이제 유적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 문제는 유적지를 좀 자세하게 물어본 문제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유적지를 자세히 물어볼 때는 오직 뭐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표 유적지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구석기에 3개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공주석장리, 연천전공리,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동굴. 거기는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을 틀리게 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신석기는 서울암사동, 청동기는 부여성공리. 됐죠? 그 다음에 철기는 중국과의 교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 기억한다면 창원 다우리군. 거기서 뭐 발견됐어? 그리고 중국 화폐도 발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유적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뭐라 그랬어? 시대만 잘 맞으면 돼. 시기 구분만.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유적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 몰라도 돼. 그러니까 다시 양양오산리가 신석기 유적지야? 이것만 알면 돼요. 됐죠? 맞아. 신석기 유적지야. 맞잖아. 자, 두 번째 서울암사동은 아니 당신이지.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주석장리는 신석기 아니잖아. 구석기 대표잖아. 그쵸? 그러니까 디귿 B 틀렸는데요. 그 다음에 부산동삼동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애슐리안기 주먹도끼는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디야? 연천전공리잖아. 구석기의 대표. 됐죠?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답은 뭐밖에 없어요. 기억님.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님 맞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그래서 가시기에 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여러분 요것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일단 주제는요.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야. 그지? 그러니까 고대 정치 삼국의 발전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출제율 1인데 그죠? 그래서 한국사 전체 출제율 1인데 이번에는 두 문항이 나온 거야. 왜냐면 1번 문제도 지금 삼국의 발전과 항쟁 문제고 맞잖아. 지금 이 문제도 그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워낙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이거 설명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성왕이랑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누구야? 진흥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버풍왕이지.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재위 기간이 3명이 오버랩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성왕과 버풍왕이 나오면 시간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렇지. 무조건 버풍이 위고 성왕을 밑으로 내리면 돼. 되죠? 절대 안 틀린다 그랬지. 내가 책임진다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왕과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특히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시기와 관련돼서 금성문 순서로 해서 성왕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주어진 자료는 여러분 문제 유형은 잘 봐야 돼. 지금 답은 어차피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건 고구려지. 그치? 그래놓고 문제를 뭘 물어보고 있어? 신라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각 구강별 업적, 구강별 업적은 여러분이 잘 외우는데 그러니까 시간선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말짱 꽝인 거야.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라는 걸 잊으시면 많이 배웁니다. 됐죠? 시간선이 잘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발해 국왕을 꺼내놓고 신라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남북국 시대 문제인데 그것도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왕만 다 업적 외우고 신라는 다 신라의 왕 업적은 다 외워. 근데 시간선 물어보면 엉켜버린다고. 됐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가야 진흥왕이고요. 황초령비 진흥왕이고요. 국사 진흥왕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차 돈의 순교만 법흥이지. 법흥이랑 성왕이랑 만나면 누구를 올린다? 법흥을 무조건 위로 올리면 돼. 이해됐죠? 성왕이 무조건 다 뒤라 그랬지? 됐죠? 자, 그래서 실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야. 대신에 제가 이걸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 유형은 노트장을 찍어놔야 돼. 됐죠? 올해 이후에 지방직이나 이후의 시험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시기별 대외교류예요.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단 하나. 그러니까 문제 유형만 좀 보시면 이거는 시대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빼고 전근대사의 대외교류를 그러니까 통째로 물어봤어. 근데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문화도 살짝 섞여 있긴 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교 전파하는 건 우리가 2번 배우죠. 정치편에서 성황편에서 배우고 또 하나는 불교 파트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정치와 문화 파트인데 나머지가 경제라서 그냥 경제로 분류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건 6세기 성황 때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의 청해진 이거 언제라고요? 9세기 흥덕왕. 시간 꼭 살아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성광하고의 병난도 맞잖아. 고려시대 대표적인 무역항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조선은 명가교류에서 중강우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뭐라 그랬어? 시간으로 해서 중국 왕조 이름 바꿔치기 하는 거. 됐죠? 그래서 명이 아니라 누구야? 청이지.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강조했어요. 여러분 명과의 교류에서는 개시무역, 후시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명은 무조건 조공무역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군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사품의 개념이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물론 실상은 무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중간계시든 그러니까 무슨 책문후시건 개시무역, 후시무역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뭐라 그랬어? 조선 후기 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되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8번. 세계문화유산. 자, 세계기록문화유산. 자, 여러분, 요 문제는, 제가 뭐 해끝에서도 그렇고, 요건 아예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도 해드리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무원항구사에서 보면 요 문화유산 문제들이 이렇게 잘 나와요. 되죠? 그리고 문화유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게 문화유산이니 아니니 요것만 좀 알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네네. 자, 가볼게요. 자,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송산리 고분군의 전축분이라는 게 뭐야? 이 전자가 벽돌 전자잖아.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벽돌 무덤. 되죠? 자, 그래서 6호분과 문영왕릉이 있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다 오케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업 시간에 무슨 말씀도 드렸냐면 백제문화유산 지정된 게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었다. 주의사항은 그러니까 공주 그리고 부여. 그래서 백제문화가 지정된 게 그리고 세 번째가 한성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익산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최근에 몇 번 나왔으니까 노트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그래서 문화유산 중에 백제문화지구에 지정된 거지. 그지? 네, 그래서 공주의 송탄리 고분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니은이 어려워요. 니은. 그러니까 니은은 한 번도 못 들어봤을걸?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어. 요것도 해끝에서 보여드렸어. 어떻게 보여줬냐면 세계문화유산 지정될 때 한국의 사찰 그리고 한국의 서원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래서 이런 사찰과 이런 서원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찰 문제는 제가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 안 했어. 근데 양산 통도사가 지정이 됐다. 이거를 해끝에서 문제 보여드렸어.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의 표정은 뭐냐면 신발 난 본 적이 없다야. 그런데 문제는 책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근데 이 문제는 어쨌건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부사찰인데 이게 알게 뭐야. 그지? 예, 그럼 패스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거는 굳이 거기에서 시간 붙잡고 절대 시험 볼 때 OX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 패스해야 돼. 모르는 걸 다시 본다고 아니? 그죠? 자, 남한산성은 자,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맞잖아. 그리고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야? 맞다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이거 짝꿍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북한산성은 아니지만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이야. 이거 기억나. 짝꿍 지었던 거. 경복궁은 아니지만 창덕궁은 맞다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사직단은 아니지만 종묘는 맞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짝꿍 지어서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이 무조건 맞아. 그 다음에 리을은 승정원 일기가, 여러분 봐보세요. 이건 문장을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승정원 일기가 무슨 실록에서 뭔가를 뽑기는, 실록에서 뭔가를 뽑아서 후세 왕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들었던 책은 뭐지? 국조보감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승정원 일기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뭘 실록에서 뽑기는. 맞죠? 그래서 승정원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짜별로 해서 왕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행, 아니 그러니까 왕의 여러 가지 행적, 그 다음에 왕의 말, 이런 것들을 정말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됐죠? 승정원의 7급의 주서라고 하는 관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승정원 일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니을은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 됐죠? 그러니까 니은을 몰라도 답이 나와요. 봐봐요. 자, 리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역, 그리고 디귿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역, 디귿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반드시 기역, 디귿이 맞는 말이니까 기역, 디귿이 동시에 존재하고 리을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보시면 그 유일한 후보가 얘였는데 얘도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1번과 2번도 답이 안 되잖아. 얘는 디귿이었고 얘는 기억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니은이 뭔지 정확하게 OX 못해도 그러니까 선지가 어렵지 않아요. 고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게 3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난이도가 높일 때는 출제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지 중에 이걸 주면 되는 거야. 기역, 니은, 아니지. 기역, 디귿 선지를 하나 주면 돼. 그러면 괴롭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냐, 기역, 디귿이냐로 골라야 돼. 근데 이 선지가 없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지의 조합을 통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저게 3부사찰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됐죠? 네. 자, 이런 거 우리 다 외우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9번이에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얘는 일단 내가 해볼게요. 자, 문제를 내가 풀어볼 테니까 잘 봐. 첫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거 알지? 야, 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자, 빨리 할게요. 잘 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누구나 다 당황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오늘 나 이거 문제 봤거든. 솔직히 나도 당황했어. 나도 신발 당황했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단 문제가 졸라 길어. 그래서 일단 긴 거에 첫 번째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또 첫 페이지 볼 때 안 보이잖아. 한 장을 풀고 이게 한 페이지를 탁 넘겨야 나타나. 맞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어쨌건 바레레. 그리고 이제 밑에 봤더니 여기 지명에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야. 그래서 지명을 봤더니 뭐 돈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훈춘, 화룡, 막 이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지명들이 나오잖아. 수업 시간에 말 안 하는 지명들.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두 번째 서프라이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신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를 봤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봤더니 여기도 서프라이즈야. 일단 내가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해요 이거. 자, 여러분 이런 것까지 외워야 이거 기억나?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해유? 외워야 해유? 그래서 정해공주면은 육정상 고분군이야. 아니 이런 걸 외우는 게 외워야 해유? 효용성이 있겠어요? 효용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효 그 다음에 용두상 고분군.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한다고. 됐지? 그래서 나 아무 뜻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심을 꺾고 내가 이거 해요. 됐죠? 그러면 봐봐. 그럼 그랬다 치자. 그래도 일단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정효공주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용두산 고분군에서
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더 끝내줘. 오복루 성문터래. 이것도 뭐야. 됐죠? 그러니까 무슨 봉오동 전투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프라이즈 3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3콤보야. 3콤보. 일단 첫 번째 길이에 놀라고. 길이의 지도 문제에도 유형에 놀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명을 해놔서 놀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에도 거슬리는 단어들이 있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어려운 건 어렵다고 느끼는 건 괜찮아. 근데 멘탈이 흔들리잖아. 그리고 너무 심하게 놀라잖아.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리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됐죠?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 내 경쟁자들도 똑같이 보고 있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 하셔야 돼.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푸냐. 실제 푸는 거 갑시다. 자, 첫 번째 시작할게요. 무슨 돈환이, 그 다음에 활용이니 이런 지명이 되게 거슬리잖아.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됐죠? 이걸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에 뭔가 자료가 있어. 뭔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잘 봤더니 키워드가 뭐냐면 수도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특정한 답사의 이동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수도의 이동이야. 근데 봤더니 여기 도낫이 동모산에서 원래 발해가 건국이 되잖아. 근데 화살표가 니은으로 맨 처음에 갔지. 그러니까 니은은 뭘 수밖에 없냐면 중경현덕부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읍이 어디냐면 지금 영안으로 갔는데 여기를 봤더니 요거는 두 번째 도읍 상경용천부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상경에서 어디로 갔냐면 훈춘 쪽, 리을 쪽으로 또 갔어. 그런데 여기 리을은 재밌는 게 리을로 갔다가 디귿으로 다시 왔네. 그치? 그러니까 문왕천도 그리고 성왕천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리을은 동경이구나. 디귿이 상경이구나.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가 요걸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얘는 동모산이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중경현덕부구나. 얘는 상경용천부구나. 얘는 동경용원부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놓으면 일단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일단 한 단계 낮아져. 됐지? 이게 문제를 푸는 거야. 첫 번째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잘 들어 내 말. 잘 봐요. 올해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어. 이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자꾸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이거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인데 나 문제 풀이만 지금 연습 엄청 많이 했어.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 이게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정효공주가 용두산 고분군이지. 이런 것까지 외워야 아까 이거 했잖아. 정혜공주가 육정산 고분군이고. 그지? 그러면 외워야 해유? 외워야 해유? 이게 효용성이 있겠어요? 효용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다른 동네지. 하나가 동모산이고 하나가 중경이잖아. 그런데 용두산 고분군에 정효공주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려야 되지. 맞잖아. 맞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있는데 다른 지역을 찍어놨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맞을 수가 없지. 여기까지 돼? 오케이.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야. 오복루 성문터라는 거 몰라도 돼. 근데 이게 물론 엄청 거슬리는데 그렇다 치자. 그런데 디귿을 봤더니 어쨌건 상경용천부야. 근데 상경용천부에 뭐 이 성문터는 어딘지 뭐 안 찾아도 돼. 됐지? 하여튼 여기에 상경용천부, 상경성에 갔더니 성의 구조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 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발해가 당나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당나라의 삼성육부,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상경성의 구조. 됐죠? 그래서 가로, 세로 딱딱 그러니까 조각 나눠서 구획 만들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작대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성과 외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딱 당나라의 장안성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역과 니은 중에는 하나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무조건 맞는 거야. 맞잖아?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어. 정혜공주 묘에 그러니까 묘가 동경용원부에서 정혜가 몰라. 알게 뭐야.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육정산 고분군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육정산 고분군이 동경용원부에 있냐고. 몰라. 맞죠?
그런데 봐봐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디귿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치? 디귿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못 받거나 어렵게 느껴져도 내 말 잘 들어. 절대 4개 중에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침착하게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2개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을 죽여야 돼. 죽여놓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틀리더라도 틀릴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미 지난 시험이잖아. 앞으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됐죠? 문제 안에 힌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조합이 뭐밖에 없어. 그런 조합이. 사실은 3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3번을 찍는 게 합리적이지. 그치? 맞잖아. 아니 3, 4번 중에 내가 찍는데 위에 기억, 니은은 절대 동시에 맞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동일 무덤을 2지역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틀려. 그치? 그 다음에 2번째.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디귿은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좋은 선택은 3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 다음에 혹시 근데 리을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 그럼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정혜공주가 누구지? 문왕의 둘째 딸이야. 정효는 몇째 딸이지? 넷째 딸이야. 이거 이만 기억나? 그런데 정혜공주는 문왕 초기에 죽어. 문왕 초기에. 그래서 무덤 양식도 고구려 양식이야. 맞죠? 문왕 초기에. 그러면 문왕 초기에 무덤은 그러니까 무덤이었으면 뭐 동모산이나 중경 쪽이나 뭐 어디 이쪽일 확률이 좀 더 상경이나 동경보다는 좀 더 높지 않겠어? 근데 아니 어차피 내가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저런 걸 조금 고려해 보면 정확하게 몰라도 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3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1, 2번은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문제풀이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 제가 많이 제가 일부러 어려운 문제도 드리고 처음 본 자료들도 일부러 보여드렸잖아. 왜? 이런 연습 때문이야. 왜냐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절대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9번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그 다음 시간 계산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되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이거 너무나 많이 봤던 자료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최승로의 시무 18조. 자, 그러면 왕은 누구야? 고려 성종. 그렇죠? 그래서 고려 태조, 고려 성종, 고려 광종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고려 초기 국왕에 없죠. 초기 국왕. 이게 중세정치사에서 최근 출제율 1위야.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높아. 그래서 고려 성종. 자, 양경이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개경과 서경을 얘기하는 거야. 개경과 서경의 삼평창, 12목의 삼평창 설치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1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균여, 귀법사 주지. 그러면 누구야? 이건 광종 때 아니야, 광종. 그 다음에 국학칠제는 예종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경정연식가는 문종이잖아.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여러분 이 문제는 대신에 잘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주제만. 그러니까 현대경제 문제가 지금 연속으로 출제됐네요. 작년 국가직 9급에도 나왔거든요. 그 문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 그랬잖아. 여기 또 나왔다. 얘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단 얘는 정답률은 낮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4번 정답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볼 그게 뭐 공부 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근데 4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정답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 원조 협정 이거는 요거 이제 노트장만 하나 찍고 가시면 이건 언제냐면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 직후예요. 48. 그죠?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이제 협정 맺는 게 되게 중요한 게 48, 50 그리고 53입니다. 이거 제가 필기노트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그죠? 48년이 한미 원조 협정이야. 대한민국 수립 직후에.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유엔 감시단의 감시하에 유엔 선거인단에 그래서 유엔이 인정하는 선거가 이루어진 게 38도 이남
그러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미국이 후원해 주는 거야. 경제 후원. 그죠? 요게 경제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50년에 한미 상호 원조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왜 하냐면 50년 1월에 맺게 되는데 이건 누구 때문이냐면 이건 국방 문제 때문이야. 방위. 됐죠? 왜냐하면 당시에 미 국방부 장관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한반도가 미국의 방어 라인에 빠져요. 미군이 철수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너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저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위를 목적으로 해서 한번 해줘.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 가장 강력한 혈맹 6.25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됐죠? 그래서 미국과 자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중요한 건 48, 50, 53 전부 이승만이야. 어차피 전부 이승만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몰라도 이승만인 거 대충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농지개혁 300선억.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 그다음에 4번은 원래 계획은 장면 내각인데 실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군정기에 시작된다 그랬지. 그래서 1차 그럼 몇 년이라고요? 62 이거 맨날 외우게 했어. 됐죠? 이승만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 4번 끝. 12번 자,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총독부의 민족말살 정책. 자, 아침마다 궁성여배. 내가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 해. 일왕이 있는 일왕 황성을 향해서 배꼽 인사들. 폴더 인사.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것까지 해요. 됐죠? 네.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 황국신민화 정책. 그죠? 그 다음에 황국신민의 서사.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죠? 자,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언제다? 41년. 이거 따로 기억해달라. 근데 어차피 중일전쟁 이후니까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중일전쟁 이후. 37년 이후니까 다 맞잖아. 됐죠? 그런데 자, 딱 하나. 남면 북양만 언제야? 남면 북양만? 그렇지. 31년. 요건 만주사변 이후잖아요. 만주사변 이후. 됐죠?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남면 북양을 하잖아. 그러니까 3번만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13번. 자, 다음 조약이야. 미술친. 자, 조약에 대한 설명. 자, 근데 여기 시간의 힌트. 항상 여러분 항사 사료에서는 시간이 나오면 시간보다 중요한 거 없어. 되지?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 20 아니 됩니다. 1905년이야. 그리고 이 루스벨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리저는 루스벨트. 그러니까 32대 대통령. 그래서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아니라 그랬지? 그 고무사냥꾼 기억나? 이거 테오도 루스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테오도 루스벨트의 저택이다. 그러면서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근데 도움을 청하는 근거가 82년에 맺었던 이 조약의 거중조정권에 끝났다. 뭐예요? 82년 4월에 맺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문제 풀이까지 연습 계속했어요.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과 상관없는 거 했으니까 뭐가 틀리는 거야? 이모군란은 계획 B 틀리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모군란이 82년 시간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4월이 조미소 통상조약, 6월이 대략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6월 5일 도봉서 사건부터는 우리가 이모군란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래서 6월이 이모군란, 7월이 제물포조약, 그리고 제물포조약의 부수각서가 수호조규 속약, 그리고 8월이 청나라와 맺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야. 4, 6, 7, 8 됐죠? 근데 월을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스토리 라인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수업 시간에 요 스토리 라인 짜서 많이 했어요. 되죠? 네. 우리가 디테일한 월까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 틀리시면 안 돼. 됐죠? 조미가 먼저고 이모가 뒤야. 그리고 이모랑 연결된 게 제물포조약이랑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잖아. 그지? 오케이. 2번. 자, 14번. 고르시대 향리. 여러분 이 문제는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조금 틀릴 수 있어. 이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가 나올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 왜냐하면 상층향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올라갔다. 당신이지. 그 다음에 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향리가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띠용띠용띠용 그냥 끝이야. 그런데 기역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막 이게 사실 원래 사신간제도랑 기인제도 중에 기인제도는 아무도 안 틀려. 기인제도는 문제용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상술이랑 기인 바꿔치기 하는 것밖에 없어. 시대에 따라서. 근데 사신간제도는
몇 가지 물어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사신간제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사신간제도가 나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신간제도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에도 일부 상당히 관여를 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공부가 좀 꼼꼼히 안 된 친구들은 기억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어디로 가냐면 3번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정답 몇 번이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우리가 딱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 보기의 정형성. 그치? 정형을 깨지 않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딱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 씨발 막 기억, 니은, 막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거슬릴 수 있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자, 이 농법이에요. 야,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이거 나 마지막 동요도 내가 또 얘기했어. 저 수업했던 사람들 다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배신. 이 농법이 뭐야? 이거 읽어봤더니 이거 자료 하나도 안 어려워. 임원경제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이양법이야. 그래서 이양법인 건 별로 안 어려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마지막 문풀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 여러분 이양법이 농사직설에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잖아.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 생각을 해봐요. 이양법이라는 게 고려 말에 이미 전례가 되잖아. 근데 농사직설에 이게 왜 안 들어와? 우리가 이양법 보급에 가장 기여했다는 책은 보통은 17세기 효종 때 신속의 농가집송이라고 말하긴 해. 그런데 농사직설에도 있습니다. 혹시 나오면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지막 시험에도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또 얘기한 거야. 시험장 직전에. 그지? 그 다음에 고랑은 이건 여러분 반농사 견종법 아니야. 아무 상관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수령칠사에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는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가 가능해.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를 못 잡지. 기억을 못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니은이 틀리다는 건 알아. 그리고 리을은 무조건 맞는 얘기야. 당연하잖아. 이게 이양법의 가장 기본 아니야. 노동법이 전략되는 거. 그래서 광작이 되는 거. 이걸 모르면 그냥 아예 그냥 공부 안 한 거고. 맞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무조건 맞고 디귿은 무조건 틀려. 그러면 봐요. 리을이 무조건 맞고 디귿이 무조건 틀려. 그러면 문제는 선지가 2개가 남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이냐 디귿이냐를 골라야 되는데 기억이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답이 쉽게 가는데 문제는 기억을 모르지. 그럼 수령칠사에서 휘청할 수 있어. 수령칠사에서 수령칠사가 뭐야? 그러면 대충 뭐 말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농업을 흥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업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송을 뭐 이렇게 간략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아첨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향리들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구를 늘리고 막 그 대충 뭐 농상성, 학교 흥, 그다음에 인구 증, 뭐 이렇게 뭐 대충 본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씨발 뭐 인구가 늘어나고 뭐 농업을 장려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농업에 도움이 되는 농법인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오케이 해야 쉽게 가지. 여기서 못 잡아버리면 예를 보면 사실은 흔들릴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잘못하면 4번을 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는 가능하다. 되죠?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 정답 몇 번? 2번. 이것도 찍어준 대로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 기억, 리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6번 갑니다. 16번. 자, 다음 헌법 하고 나왔는데, 자, 민주주의헌법.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1972년 공포의 유신헌법. 됐죠? 여러분, 이번에 현대사의 특징이 있어. 현대사 특징.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 안 했는데, 그거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어. 요 마디만 할게요. 현대사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엄청 강조한 게 2개가 있지. 그치? 하나가 뭐야? 대한민국 수립. 또 하나가 뭐야? 통일이야. 이게 현대사의 출제율 1, 2위야. 근데 1, 2위가 다 안 나왔어. 다 안 나왔어. 다 안 나왔고, 대신에 현대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가 이승만 정부 시기에 경제 문제가 조금 전에 있었고, 경제 잘 안 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박정희 유신. 1970년대 유신 체제 상황이 나왔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현대사 문제가 최근에 한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를 이번에 국가직이 약간씩 비껴간 게 좀 있어요. 주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막 이렇게 난이도 있지는 않았는데 주제가 약간씩 덜 보던 주제들을 좀 냈어.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사실은 지방직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생각은 하고 계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유신체제와 관련된 거니까. 자, 그래서 부마항쟁. 부마항쟁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이게 박정희의 마지막 아니야. 79년 부마항쟁. 그리고 뭐로 이어지는 거야? 11.6 사태. 그래서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유신의 종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 그래서 요즘에 박정희의 트렌드가 뭐라 그랬어? 68년. 68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국민교육 헌장 언제야? 68. 112 사태, 김신조 사건 언제야? 68. 됐죠? 그 다음에 울진3천 무장공비 68. 향토예비군의 창설 68. 중학교 무시험 68. 요즘 이거 좀 나온다 그랬잖아. 그게 나왔네. 그죠? 근데 유신 전이죠. 68이니까. 그 다음에 주의는 얘를 주의하셔야 돼. 7.4 공동성명은 말 그대로 7월이야. 유신헌법은 10월에 제정되고 11월에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유신의 논리가 뭐라 그랬어요? 유신의 논리가 박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반공인데 유신의 논리는 통일을 위해서야. 통일. 그래서 서울과 평양에서 이거 먼저 발표하고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유신헌법으로 간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의. 3번 건드리면 안 돼. 시간적으로 이걸 먼저 하고 해야 되니까 이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거지. 그죠? 그래서 3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632. 이거는 한육교 정상화 반대하는 거 64년 63항쟁 아니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 정답 몇 번? 1번.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자, 다음 회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쫙 읽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이 못 본 사람들이 이 사례를 많을 거고 되게 유명한 사례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고 나면 무슨 회의라는 건 알겠어. 회의는 알겠는데 쭉 읽고 나면 멍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멍 이럴 수 있지. 근데 하나, 지금 요 상황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아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일제강점기겠구나. 요 정도는 이렇게 무슨 회의구나. 일제강점기겠구나. 요 정도는 일단 읽어져. 근데 만약에 더 안 읽어지잖아? 그럼 계속 보지 말라 그랬어. 무조건 선지로 들어오는 거야. 선지로 들어오면 이게 방향이 잡혀. 자,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 이게 뭐야? 이거 임시정부지. 임시정부 얘기잖아. 맞지? 임정 얘기고 그다음에 건국강령 언제야? 41 충신정부 시기지. 자, 두 번째. 자,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박은식 2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게 언제야? 그렇지.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아니야. 25. 그리고 백암 방식 선생은 25년에 죽는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여기에 참여했다. 여러분 요거 최근에 많이 나왔다 그랬지. 이게 뭐야? 이게 35년에 민족혁명당 만들어지는 거잖아. 중국 관내에서. 그죠? 근데 여기에 누구는 참여 안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지. 김구와 그 다음에 임정 사람들은 여기에 뭐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기억나요? 네, 참여하지 않고 여기 조선혁명당은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서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은 민족혁명당에 35년에 참여하잖아. 근데 나중에 유일당과 갈등 속에서 37년에 탈퇴해서 다시 어디로 와? 김구 쪽으로 가잖아. 기억나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잘 봐요. 일단 읽는 과정에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냐면 얘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왜냐면 임시정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임시정부인데 혼자 지금 멍뚱한 얘기로 갔지. 선지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얘부터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봐요. 임시정부를 대처할 새로운 조직? 그럼 이게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개조파. 개조론. 맞죠? 그럼 이건 뭐 할 때 얘기야? 그러니까 임정에서 1923년 이게 국민대표회의 때 나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개조파. 새로운 조직이니까 개조파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파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신채호로 대표되는 창조파랑 안창호로 대표되는 개조파가 대립하다가 결국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니까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던 김구의 내무부령의 발표로 그러니까 결과 없이 해산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망하고 탈퇴하지.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임정 얘기겠다. 그치? 임정 혼자 엉뚱한 얘기니까 3번 죽었어. 그치?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봐. 그리고 다시 봤더니 지금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광복의 대업을 작성하고 어쩌고 독립에서 뭘까 하는데 지금 일단 키워드가 회의고 그 다음에 본 대표들은 국민의 위탁한 사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통일적 기간 아래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지금 눈치로 뭔지 좀 알 수 있겠어? 좀 보여? 이 중에 뭐랑 제일 가까워? 봤더니 뭐랑 제일 가까워? 그렇지. 국민대표회의랑 제일 가깝지. 이해됐어요? 국민대표회의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했지만 회의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 이런 키워드들을 그래서 넣어놨잖아. 그래서 보시면 지금 출제자가 생각을 한 거야. 봐봐요. 여기에 중략을 하면서까지 요 파트를 넣은 거야. 중략을 하지 않고 요 사료를 그대로 넣었으면 키워드가 적어지니까 출제자가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 요런 단어라도 좀 보여줘야 국민대표회의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생각을 한 거지.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아마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4번을 그냥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혼자서 엄청 어렵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되죠? 네, 그래서 17번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요. 일단은 3번 같은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게 기본이야. 제가 문제풀이 스킬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 모르더라도 뭔지 몰라. 이 자료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래도 3번 같은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그랬잖아. 혼자 너무 생뚱맞은 얘기하잖아. 그럼 무조건 죽여야 돼. 이해됐죠? 네. 그러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18번. 자, 다음 법령.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에서 출제율 1위 누구야? 무조건 토지조사업이야.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갑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지. 뭐가 제일 중요해? 사조 그대로 나왔잖아. 이건 선지로 압축돼서도 나온다 그랬어. 자, 여러분 무슨 농공상부가 주무기체야. 농공상부는 뭐야? 농상공부는 저거 가보개혁대 아니야. 2차 가보개혁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주기관이 누구야? 도지조사국. 그죠? 맨날 했던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조도 맞잖아, 이번. 그 다음에 동척. 여러분 토지 맨날 연습했어요. 1104, 1106, 1108, 1110, 1112. 그것만 기억나? 그러면 안 돼. 됐죠? 동척 언제라고요? 1108. 됐죠? 그래서 토지조사업 전이잖아. 말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충북대치, 그 다음에 부채근절. 이름 뭐예요? 1932년 농촌진흥운동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요거는 좀 어렵죠.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너무 안 나오던 주제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런 밑에 선지들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얘기들이긴 해요. 자, 해볼게요, 한번.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맞지? 맞아. 맞는데 대신에 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특히 언제 많이 활약을 하냐면 80년대 70년대 많이 활약을 해.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이들이 많이 위협을 받아. 왜? 내지통상, 외국 상인들이 거리지무이 깨지면서 내지통상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조청. 자, 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조정상미 무력장정 이후에 이거 어땠다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하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청나라가 약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4.5 대 이게 5.5까지 따라와.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7대 3, 8대 2였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일본이랑 거의 근접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본은 이제 위협을 느꼈던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이들이 인천에 들어올 때는 이들은 끝장을 내려고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94년에 무역액이 최대로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청나라가 앞서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했었거든. 근데 일본이 엄청난 위협을 받은 거죠. 되죠?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야.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이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 뭐라고요? 미면 교환체제. 그래서 주로 영국산 면직물을 팔고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가는 건 땅에서 나는 것들. 그래서 쌀, 콩, 쇠가죽. 자, 그래서 가장대표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면 교환체제. 기억나죠? 그 다음에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 금지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곡물 수출 이거 한자로 말해봐. 그렇지. 이거 방공영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방공영 선포는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이 83년이니까 83년 이후에 자 가능하잖아. 금지되기도 했던 거 아니야. 물론 일본이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풀어주긴 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왜 어렵냐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여러분 4번 오답 많을 거야 아마. 충분히 4번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게 국어적으로 그게 방공령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일본이 이거 항해가지고 그냥 뭐 풀지 않았나 다시? 풀었지.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장에는 근데 팩트잖아. 문장에는 하자가 없잖아. 됐죠? 그래서 완전히 금지됐다가 아니라 금지되기도 했다. 일본이 항해해서 결국 나중에 풀잖아. 금지되기도 한 건 맞지. 그리고 방공이 실제로 굉장히 여러 번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대표로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내린 걸 대표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이 있어요.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이 문제는 주제도 낯설었고 4번 선지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또 많이 건드렸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변별력 높은 문제로 뽑았던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게 설명이 필요해. 누구야? 대원군. 대원군 틀리면 백신자. 그죠? 네, 그래서 대원군은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온다. 그죠? 최근 3년, 최근 5년 동안은 대원군이 근대기한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동학농민운동이랑. 그죠? 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안 나왔지만 대원군은 나왔네.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지. 그리고 3번 이거 언제 때야? 이모굴란 때.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기가 어렵다.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6시 전에는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번에 어렵고 설명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일단 오늘은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약점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해. 됐죠? 그리고 이 국가직 시험은 특히 지방직 시험을 요번에 보실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방직 문제풀이반 개강하는 거 말씀드렸잖아. 이미 교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출제된 국가직 문제 트렌드. 됐죠? 이런 것들 반영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방직에서 한국 점수, 한국사 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